홍준표 후보가 처음에 국회의원 될 때 그 송진아 작가한테 모래시계 작가입니다. 그분한테 찬조연설을 해달라고 했대요. 근데 그때 이미 송진아 작가가 저기 후보님은 그 모래시계 모델이 아니세요. 그때 얘기를 하셨대요. 그때도. 아 그렇습니까? 극적극적하고 말았대요. 근데 제가 저기 조폭 전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모래시계 그 주변 그 사람들을 다 만났어. 그리고 홍준표 의원이 90년대 초반에 광주지검 강력부 검사로 이렇게 딱 배치가 되고 옵니다. 거기서 진짜 나쁜 짓 많이 했죠. 그렇죠. 네. 왔는데 홍준표 의원이 책을 썼어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자기가 골프장에서 누구랑 지나가는데 사업가랑 지나가는데 저 앞에 여운안이라고 그러니까 모래시계에서 조폭 보스 나쁜 보스로 이렇게 모델로 돼 있던 사람. 판결 사상 처음으로 조폭의 고문으로 돼 있는 양반. 그렇죠. 아유 역시 잘하시네요. 그 국제 PJ파라는 사람을 골프장에서 만났대요. 만나서 지나가면서 신경전을 벌였어. 근데 그 당시에 광주지검 강력부 홍준표 검사하고 같이 간 사람이 김태촌 범서방파의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하고 이 국제 PJ파하고 관계가 안 좋으니까 저 사람을 한번 잡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게 여운한 씨라는 사람이 그때 90년대 초반에 명절 선물로 독일 henkel 쌍둥이 칼 있지 않습니까? 칼을 보냈다. 이거 되게 유명했습니다. 조폭이 저기 검사한테 칼을 보냈다고 해가지고 큰 위협한 사건으로 굉장히 뉴스가 됐는데 그 사건에 잘못 배달된 거였죠. 네, 전모가 뭐였냐면은 그 여운한 씨라는 사람은 그때 henkel 가이가 굉장히 수입도 안 되고 비싼 칼이에요. 그래서 쌍둥이 칼이라고 하잖아요. 네, 부잣집들한테 굉장히 고가의 선물로 각광을 받을 때였는데 이 여운한 씨가 쭉 이렇게 돌렸는데 자기 같은 아파트에 홍순표라는 의사 선생님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주라고 경비 아저씨한테 줬는데 홍준표 검사한테 줘버린 거예요. 홍준표 검사한테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못 보냈잖아요. 근데 경비 아저씨가 그럼 말았어야 되는데 그 칼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칼을 줬다 뺐으니까 그렇죠. 열 받아서 자기를 잡았다. 이게 그 피해자 그러니까 여운한 씨의 증언이에요. 근데 여운한 씨 줬다 뺐었다고? 네. 근데 여운한 씨는 어렸을 때는 저기 그 어두운 조폭 생활을 하기도 했어요. 칼부림을 하였다가 감옥에 갔으니까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쪽 그 조직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 전혀는 아니고 조폭의 보스나 활동을 한 사람이 아니었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홍준표 검사가 엮었죠. 조직 범단의 보스로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 근데 나중에 가니까 이렇게 판결해놨습니다. 어떻게 잘하시나요? 광주 PJ파 고문이라고 해놓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조폭들이 체육대회 하는데 거기다가 음료수 보냈다고. 네. 그게 뭔지 사실이야. 그러니까 홍준표 검사는 이 사람이 조폭 보스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알면서도 과거에 거기에 몸담았다는 이유로 자기 칼 줬다 뺐었다고. 여운한 씨가 홍준표가 도지사 출마하고 이럴 때 나하고 공개 토론하자. 여러 번 얘기했어요. 몇 번 얘기했어. 그리고 그 여운한 씨는 책도 썼어요. 모래시계 갇힌 시간. 그래도 갇힌 시간. 잘하시네요. 내가 왜 잘하는지 알려줄게. 포탑을 모래시계에 갇힌 시간. 네. 그랬습니다. 어떻게 아주 그렇게 잘하세요? 김광진 의원하고 상관 있는 것도 알아요? 알죠. 알죠. 그래서 제가 그때 뭔가 흥미로웠지. 당신 박시영 씨 왜 오셨어 오늘? 홍준표 의원하고 같이 그때 골프장에서 같이 갔던 그 조폭도 제가 다 만나서 다 취재해보고 그랬습니다. 오늘 그분이 안 그래도 전화가 왔길래 당신 베푸는 어렵습니다. 제가 얘기를 해가지고 그분도 마음을 다르게 먹었어요. 여운환. 네, 여운환 씨는 그 홍준표 검사한테 당해서 조폭 보스로 엮여서 감옥에 갔던 사람이에요. 그럼 징역을 범다니면 세게 살았을 텐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뒤로도 뻑하면은 조폭 뭐라고 해서 끌고 들어가가지고. 왜냐면 검사들이 그 리스트 있는데 뻑하면 그 조폭들 끌고 갖고 징역 살리고 후리가리 때리고 그러잖아요. 생색내기에 좋은 저거잖아요. 아이템이잖아. 그래가지고 하여튼 온데 다. 이용호 게이트 때도 가서 그렇죠. 괜히 어물게 고생하고 네. 이용호는 정말
정말 시대의 사기꾼이거든. 네. 이용우 때 그랬지. 그다음에 저 최규선 선생 또 뭔 일 하면서 돌아다니면은 또 꼭 영혼하고 DJ 때 붙여가지고 연결하려 그러지. 하여튼 호남에서 뭔 일 있으면 꽉 다 붙여서 엮으려 그래.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네. 네, 아무튼 홍준표 검사한테 걸려가지고 그 인생이 다 망가졌어요? 인생이 망가졌다. 지금 아니, 뭐 사업가로 망가진 것까지는 아닌데 네. 그 양반 입장에서는 아니 봉도사하고 네.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한 걸 보면은 네. 비슷해요. 이 양반은 그렇다고 해서 뭐 체력장 시간에 가가지고 막 선생을 때렸다 이런 것까지는 안 했어. 누가 그랬대? 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한국 정치인 중에. 이거는 그런 영감탱이 어딨어? 근데 한 사람은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국민적인 영웅의 반열까지 올랐던 적이 있고 한 사람은 난데없는 조폭 고문이다. 이런 불공평한 세상이 어디냐.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됐냐? 아무튼 저기 아니 아까 얘기하려다가 만 거 있잖아. 사전투표율이 높은데. 네, 사전투표율이 어쨌든 32% 혹은 34, 그러니까 33%쯤은 한 거예요, 미리. 예. 그렇습니다. 3분의 1 정도 했어. 했다는 거죠. 그럼 3분의 1의 결과가 어떠냐에 따라서 무척 중요하잖아. 출구조사 잘 아시겠지만 이제 출구조사가 이제 본투표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전투표 제도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어떤 연령층이 주로 참여했느냐 이게 이제 가장 그렇죠. 관심 포인트인데. 근데 사전투표는 적극 지지층 그리고 젊은 층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어르신들도 많이 했던데. 아니, 보면 연령층이 다 나왔어요. 아니, 연령층이 안 나오죠. 왜냐하면 선관위가 과거에 못하게 하잖아요. 지방선거 때는 처음에 할 때는 그걸 공개했다가 그게 이제 영향을 미치니까 지난번 총선 때부터는 지역별 투표만 공개하고 연령별 연령별은 공개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대략 알죠. 왜냐하면 참관인들이 다 있기 때문에 각 당에 대략 어떤 연령층들이 들어오는지 이렇게 배가 보이거든요, 사실. 그리고 참관인들이 관내 투표하고 관외 투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내 투표는 이쪽으로 들어가고 관외 그렇죠. 투표는 관내는 종이를 그냥 한번 접어서 대부분 넣습니다. 관외 투표는 밀봉하잖아요. 회송용 봉투로. 그럼 관외 투표는 못 보지만 관내 투표에서 접어서 넣으면 되게 여러 번 접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인주가 묻어날까 봐 두려워서 한 번만 딱 접어갖고 되게 넣거든요. 그러면 잘 안 접죠. 잘 안 접습니다. 다 보여요. 다 보입니다. 인주가 접힐까봐. 그러면 유심히 보면 한 70%는 창관이 똘똘하면 보여요. 이게 특히 1, 2번 후보는 거의 보인다는 거예요. 4, 5번, 3, 4번 헷갈리긴 한데 1번은 특히 식별이 잘 되잖아. 1번은 아주 식별하게 좋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사람 투표를 해본 사람들은 확실히 틀리네. 그런 사람들 이렇게 모니터링 해보면 대충 분위기가 나오거든요. 꼭 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근데 이제 대략 얘기 나오는 것들 들어보면 정확한 거냐 선거 이제 끝나고 나면 선관위가 사전투표 연령별 투표율이 어떻게 됐는지 공개할 겁니다. 거기서 드러나겠지만 30대가 제일 많이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대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원래는 젊은 층이 많이 해요. 왜냐하면 20대가 사전투표에 적극적으로 응할 수밖에 없잖아요. 대학생들이 주소지가 지방으로 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반드시 5월 4일, 5일 날 투표할 수밖에 없는 사람도 했지만, 한편으로 아까 주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 투표층들이 기다렸어. 어떤 사람 저한테 그렇게까지 오더라고요. 뭐냐면 자기가 이후에 무슨 사고 당할지도 모른다, 내가 그 사이에. 지금 찍어놔야 한다.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2, 3일 동안 교통사고 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우리나라 정치사에서는 2002년 때 선거 전날 몇 시간 남겨놓고 정몽준의 지지철에 이런 것처럼 큰 변수가 생길 수도 있으니 그래서 60대 이상이 상대적으로 좀 적게 투표한 것 같다 그런 느낌을 좀 가진 것 같아요. 사전투표 참관인들이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보면 대략 그렇게 잡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도 호남에 비해서 대구 경북이 좀 적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로 본다면 사전투표에서 문 후보가 상당히 높은 득표를 거두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추정할 수는 있겠죠. 일정하게 비공개로 조사한 데들도 있잖아요. 그게 있는데 이제 그건 비공개니까. 아니, 비공개로도 추세는 알 거 아니야, 추세. 뭐 그건 잘 모르겠고요. 근데 이제 개표 참관인들의 전원에 의하면 1번은 눈에 딱딱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넣을 때 1, 2번은. 그렇죠. 이제 그런 측면들을 볼 때 양심 고백. 조사했어요, 안 했어요? 그것만 얘기해. 했어요, 안 했어요? 노코멘트, NCND.
그럼 했다는 거네? 그렇죠. 바로 말려버리는 거야. 아니, 안 했으면 안 했다 그러지. 뭐, NCND가 뭐야, 벼랑안에. 본조사 봐봐. 투표권 있냐, 없냐고는 바로 없다고 그러잖아. 뭘 NCND라고 안 하잖아. 아니, 저는 미국 좋아해요. 투표 조사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오늘 한 얘기는 투표 참가인들의 전원인 척 하면서 그 조사한 결과를 사전에 노출시켰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얘기하면 선거법에 걸릴까봐. 맞네, 맞아. 맞네, 맞아. 예. 결과 나온 거예요. 몇 명 조사했어요? 1000명, 1500명. 전 몰라요. 했네요, 했기는.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만약에 조사한 데가 있다고 한다면 아니, 그 출구조사 이번에 출구조사 안 담당하는 했잖아요. 업체들은 예. 그 출구조사에서 연령별 투표 성향이 나오잖아요. 예, 그거하고 사전투표율이 워낙 많이 참여했는데 그 연령층 투표 성향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아하. 왜냐하면 특정 후보 지지층이 만약에 많이 했다. 예. 가정을 한다면 동일하게 20대, 30대의 그 같은 연령층이라 하더라도 본투표 때 성향이 꼭 같으리라고 장담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러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출구조사 담당하는 업체들이 세 군데인데 방송사. 예. 그 업체들이 지금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론조사를 빙자해서. 여론조사에서 지지도 묻고 사전투표 참여 여부라든가 본투표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물어서 교차 분석을 해서 사전투표에서는 연령별로 어떤 투표 성향을 보였구나라는 거를 하나를 갖고 있어야만이 본투표 때 연령별 투표 성향을 파악해서 이게 다르면 그렇죠. 보정을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네. 똑같은 무시해도 되겠지만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출구조사 담당했던 여론조사 업체들은 할 수밖에 없겠죠. 아니 그러니까 출구조사 담당하는 여론조사 업체가 네. 예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질문을 해. 자 쭉쭉쭉 이렇게 성향을 물어봐. 그럼 마지막에 사전 투표를 하실 겁니까? 본투표를 본투표를 하실 겁니까? 그럼 사전 투표를 할 겁니다. 그럼 사전 투표를 한 거로 되는 거 아니야? 사전 투표했습니다. 그럼 사전 투표에서 몇 번을 찍었습니까?라고 물어보는 게 법적으로 하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여론조사를 그렇게 물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응답 거절률도 높고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개는 어떻게 물어봐? 어떤 후보를 지지하세요? 지지도를 먼저 묻고. 지지도를 먼저 묻고. 맨 나중에. 투표의향 물어보면서. 본투표할 거냐 아니면 사전 투표했다 그러면은 위아래를 맞춰서 사전 투표를 했으면 이분을 찍었겠구나. 대략 뭐 그런 방식으로 하겠죠. 한다면. 예. 그래서 나온 결과 아까 얘기했다는 거예요? 뭔 얘기야? 뭔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NCND.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전 투표를 하려고 막 마음이 달아가지고 뛰어가는 분들은 빨리 하여튼 내가 투표를 해서 정권을 바꾸고 싶다는 마음에 뛰어가지. 그렇지. 홍준표 찍으러 뛰어다니겠어요. 쪽팔리게. 발적자뭐 그거 하고 뛰어가진 않아. 사람들이 보고서 뭐라고 생각하겠어, 그걸. 저는 이제 집안일이 있다가 어머니 모시고 이제 집사람하고 신사동에서 했거든요. 압구정도 옆에. 깜짝 놀랐어요. 신사동 동사무소에서 하는데 앞에 한 50명이 서 있는 거야. 줄을. 근데 한 45명은 다 젊은 사람이야. 20대, 30대. 그리고 관내 투표 보니까 관내 투표 강남에서 하는 사람들은 없어. 대여섯 명밖에 없고 전부 다 놀러 와서 그 강남에 오후에 이제 약속이 있으니까 왔다가 사전 투표를 다 참여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지금 80 다 되셨거든요. 근데 두 양반 다 내가 오늘 어버이날이라고 전화드려서 혹시 내일 비 온다는데 투표하러 가실기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뭔 소리야? 다 했어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 뭐라고 그걸 하셨어요 미리? 그랬더니 아니 우리 할 일도 없고 나는 지금 마음도 급해서 나는 지금 사람들이 누구 찍어야 되냐고 물어보면 얘기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미리 찍어놔야지 마음이 편하니까 빨리 얘기를 하지. 양심 고백 조사했어요 안 했어요? 그것만 얘기해. 했어요 안 했어요? 노코멘트 NCND. 그럼 했다는 거네? 그렇죠. 바로 말려버리는 거야. 아니 안 했으면 안 했다 그러지. 뭐 NCND가 뭐야 벼랑안에. 본조사 봐봐. 투표권 있냐 없냐고는 바로 없다고 그러잖아. 뭘 NCND라고 안 하잖아. 아니 저는 미국 좋아해요. 투표 조사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오늘 한 얘기는 투표 참가인들의 전원인 척하면서 그 조사한 결과를 사전에 노출시켰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얘기하면 선거법에 걸릴까봐. 맞네, 맞아. 맞네, 맞아. 예. 결과 나온 거예요. 몇 명 조사했어요? 1000명, 1500명. 전 몰라요. 했네요, 했기는.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만약에 조사한 데가 있다고 한다면
아니 그 출구조사 이번에 출구조사 담당하는 업체들은 예. 그 출구조사에서 연령별 투표 성향이 나오잖아요. 예, 그거하고 그렇죠. 사전투표율이 워낙 많이 참여했는데 그 연령층 투표 성향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아하. 왜냐하면 특정 후보 지지층이 만약에 많이 했다. 가정을 한다면 동일하게 20대, 30대의 그 같은 연령층이라 하더라도 본투표 때 성향이 꼭 같으리라고 장담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러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출구조사 담당하는 업체들이 세 군데인데 방송사. 그 업체들이 지금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론조사를 빙자해서. 여론조사에서 지지도 묻고 사전투표 참여 여부라든가 본투표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물어서 교차 분석을 해서 아 사전투표에서는 연령별로 어떤 투표 성향을 보였구나라는 거를 하나를 갖고 있어야만이 본투표 때 연령별 투표 성향을 파악해서 이게 다르면 그렇죠. 보정을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똑같은 무시해도 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출구조사 담당했던 여론조사 업체들은 할 수밖에 없겠죠. 아니 그러니까 출구조사 담당하는 여론조사 업체가 예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질문을 해. 자 쭉쭉쭉 이렇게 성향을 물어봐. 그럼 마지막에 사전 투표를 하실 겁니까? 본투표를 본투표를 하실 겁니까? 그럼 사전 투표를 할 겁니다. 그럼 사전 투표를 한 거로 되는 거 아니야? 사전 투표했습니다. 그럼 사전 투표에서 몇 번을 찍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법적으로 하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여론조사를 그렇게 물으면 안 됩니다. 홍준표 후보가 처음에 국회의원 될 때 그 송진아 작가한테 모래시계 작가입니다. 그분한테 찬조연설을 해달라고 했대요. 근데 그때 이미 송진아 작가가 저기 후보님은 그 모래시계 모델이 아니세요. 그때 얘기를 하셨대요. 그때도. 아 그렇습니까? 극적극적하고 말았대요. 근데 제가 저기 조폭 전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모래시계 그 주변 그 사람들을 다 만났어. 그리고 홍준표 의원이 90년대 초반에 광주지검 강력부 검사로 이렇게 딱 배치가 되고 옵니다. 거기서 진짜 나쁜 짓 많이 했죠. 그렇죠. 왔는데 홍준표 의원이 책을 썼어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자기가 골프장에서 누구랑 지나가는데 사업가랑 지나가는데 저 앞에 여운안이라고 그러니까 모래시계에서 조폭 보스 나쁜 보스로 이렇게 모델로 돼 있던 사람. 대한민국 판결 사상 처음으로 조폭의 고문으로 돼 있는 양반. 그렇죠. 아유, 역시 잘하시네요. 그 국제 PJ파라는 사람을 골프장에서 만났대요. 만나서 지나가면서 신경전을 벌였어. 근데 그 당시에 광주지검 강력부 홍준표 검사하고 같이 간 사람이 김태촌 범서방파의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하고 이 국제 PJ파하고 관계가 안 좋으니까 저 사람을 한번 잡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게 여운안 씨라는 사람이 그때 90년대 초반에 명절 선물로 henkel, 독일 henkel, 쌍둥이 칼 있지 않습니까? 칼을 보냈다. 이거 되게 유명했습니다. 조폭이 저기 검사한테 칼을 보냈다고 해가지고 큰 위협한 사건으로 굉장히 뉴스가 됐는데 그 사건에 잘못 배달된 거였죠. 네, 전모가 뭐였냐면은 그 여운안 씨라는 사람은 그때 henkel 가이가 굉장히 수입도 안 되고 비싼 칼이에요. 그래서 쌍둥이 칼이라고 하잖아요. 네, 부잣집들한테 굉장히 고가의 선물로 각광을 받을 때였는데 이 여운안 씨가 쭉 이렇게 돌렸는데 자기 같은 아파트에 그 아파트에 홍순표라는 의사 선생님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주라고 경비 아저씨한테 줬는데 홍준표 검사한테 줘버린 거예요. 홍준표 검사한테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못 보냈잖아요. 근데 경비 아저씨가 그럼 말았어야 되는데 그 칼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칼을 줬다 뺐으니까 열 받아서 자기를 잡았다. 이게 그 피해자 그러니까 여운안 씨의 증언이에요. 근데 여운안 씨 줬다 뺐었다고? 네. 근데 여운안 씨는 어렸을 때는 저기 그 어두운 조폭 생활을 하기도 했어요. 칼부림을 하였다가 감옥에 갔으니까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쪽 그 조직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 전혀는 아니고 조폭의 보스나 활동을 한 사람이 아니었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홍준표 검사가 엮었죠. 조직 범단의 보스로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 근데 나중에 가니까 이렇게 판결해놨습니다. 어떻게 잘하시나요? 광주 PJ파 고문이라고 해놓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조폭들이 체육대회 하는데 거기다가 음료수 보냈다고. 네. 그게 범죄 사실이야. 그러니까 홍준표 검사는 이 사람이 조폭 보스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알면서도 과거에 거기에 몸담았다는 이유로 네. 자기 칼 줬다 뺐었다고. 그 여운환 씨가 홍준표가 도지사 출마하고 이럴 때 나하고 공개 토론하자. 여러 번 얘기했어요. 몇 번 얘기했어. 그리고 그 여운환 씨는 책도 썼어요. 모래시계 갇힌 시간. 그래도 갇힌 시간. 잘하시네요. 내가 왜 잘하는지 알려줄게. 포털. 모래시계에 갇힌 시간. 네. 그랬습니다. 어떻게 알죠? 그렇게 잘하세요? 김광진 의원하고 상관 있는 것도 알아요? 알죠. 알죠. 그래서 제가 그때 뭔가 흥미로워졌지. 너 왜? 당신 박시영 씨 왜 오셨어 오늘? 홍준표 의원하고 같이 그때 골프장에서 같이 갔던 그 조폭도 제가 다 만나서 다 취재해보고 그랬습니다. 예. 오늘 그분이 안 그래도 전화가 왔길래 당신 베프는 어렵습니다. 제가 얘기를 해가지고 그분도 마음을 뭐 다르게 먹었어요. 여운환. 네, 여운환 씨는 그 홍준표 검사한테 당해서 조폭 보스로 엮여서 감옥에 갔던 사람이에요. 그럼 징역을 범도 아니면 세게 살았을 텐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뒤로도 뻑하면은 조폭 뭐라고 해서 끌고 들어가가지고. 왜냐면 검사들이 그 리스트 있는데 뻑하면 그 조폭들 끌고 갖고 징역 살리고 후리가리 때리고 그러잖아요. 생색내기에 좋은 저거잖아요. 아이템이잖아. 그래가지고 하여튼 온데 다. 이용호 게이트 때도 가서 그렇죠. 괜히 어물게 고생하고. 네. 이용호는 정말 시대의 사기꾼이거든. 네. 이용호 때 그랬지. 그다음에 저 최규선 선생 또 뭔 일 하면서 돌아다니면은 또 꼭 여운하고 붙여가지고 연결하려 그러지. 하여튼 호남에서 뭔 일 있으면 꽉 다 붙여서 엮으려 그래.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네. 네, 아무튼 홍준표 검사한테 걸려가지고. 그 인생이 다 망가졌어요? 인생이 망가졌다. 지금 뭐 사업가로 망가진 것까지는 아닌데 그 양반 입장에서는 아니 봉도사하고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한 걸 보면은 비슷해요. 이 양반은 그렇다고 해서 뭐 체력장 시간에 가가지고 막 선생을 때렸다 이런 것까지는 안 했어. 누가 그랬대? 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한국 정치인 중에. 이거는 그런 영감탱이 어디 있어? 근데 한 사람은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국민적인 영웅의 반열까지 올랐던 적이 있고. 한 사람은 난데없는 조폭 고문이다. 이런 불공평한 세상이 어디냐.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됐냐? 아무튼 아니 아까 얘기하려다가 만 거 있잖아. 사전투표율이 높은데. 네, 사전투표율이 어쨌든 32% 혹은 34, 그러니까 33%쯤은 한 거예요, 미리. 예. 그렇습니다. 3분의 1 3분의 1 했어. 했다는 거죠. 그럼 3분의 1의 결과가 어떠냐에 따라서 무척 중요하잖아. 출구조사 잘 아시겠지만 이제 출구조사가 이제 본투표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전투표 제도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어떤 연령층이 주로 참여했느냐 이게 이제 가장 관심 포인트인데. 근데 사전투표는 적극 지지층 그리고 젊은 층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어르신들도 많이 했던데. 보면 연령층이 다 나왔어요. 연령층이 안 나오죠. 왜냐하면 선관위가 과거에 못하게 하잖아요. 지방선거 때는 처음에 할 때는 그걸 공개했다가 그게 이제 영향을 미치니까 지난번 총선 때부터는 지역별 투표만 공개하고 연령별 연령별은 공개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대략 알죠. 왜냐하면 참관인들이 다 있기 때문에 각 당에 대략 어떤 연령층들이 들어오는지 이렇게 배가 보이거든요, 사실. 그리고 참관인들이 관내 투표하고 관외 투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내 투표는 이쪽으로 들어가고 관외 그렇죠. 관내는 종이를 그냥 한번 접어서 대부분 넣습니다. 관외 투표는 밀봉하잖아요. 회송용 봉투로. 관외 투표는 못 보지만 관내 투표에서 접어서 넣으면 대개 그걸 여러 번 접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인주가 묻어날까 봐 두려워서 한 번만 딱 접어갖고 되게 넣거든요. 그러면 잘 안 접죠. 잘 안 접습니다. 다 보여요. 다 보입니다. 인주가 접힐까봐. 그러면 유심히 보면 한 70%는 참관이 똘똘하면 보여요, 이게. 특히 1, 2번 후보는 거의 보인다는 거예요. 4, 5번, 3, 4번 헷갈리긴 한데. 1번은 특히 식별이 잘 되잖아. 1번은 아주 식별하게 좋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사람. 투표를 해본 사람들은 확실히 틀리네. 그런 사람들 이렇게 모니터링 해보면 대충 분위기가 나오거든요. 꼭 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근데 이제 대략 얘기 나오는 것들 들어보면 정확한 거냐, 선거 이제 끝나고 나면 선관위가 사전투표 연령별 투표율이 어떻게 됐는지 공개할 겁니다. 거기서 드러나겠지만 30대가 제일 많이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대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원래는 젊은 층이 많이 해요. 왜냐하면 20대가 사전투표에 적극적으로 응할 수밖에 없잖아요. 대학생들이 주소지가 지방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반드시 5월 4일, 5일 날 투표할 수밖에 없는 사람도 했지만, 한편으로 아까
주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 투표층들이 기다렸어. 어떤 사람 저한테 그렇게까지 오더라고. 뭐냐면 자기가 이후에 무슨 사고 당할지도 모른다 내가 그 사이에 지금 찍어놔야 한다.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2, 3일 동안 변사고 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우리나라 정치사에서는 2002년 때 선거 전날 몇 시간 남겨놓고 정몽준의 지지철에 이런 것처럼 큰 변수가 생길 수도 있으니 네. 그래서 60대 이상이 상대적으로 좀 적게 투표한 것 같다 그런 느낌을 좀 가진 것 같아요. 사전투표 참가인들이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보면 대략 그렇게 잡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도 호남에 비해서 대구 경북이 좀 적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로 본다면 사전투표에서 문 후보가 상당히 높은 득표를 거두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추정할 수는 있겠죠. 예. 일정하게 비공개로 조사한 데들도 있잖아요. 그게 있는데 이제 그건 비공개니까. 예. 아니, 비공개로 또 추세는 알 거 아니야, 추세. 뭐 그건 잘 모르겠고요. 예. 근데 이제 개표 참관인들의 전원에 의하면 1번은 눈에 딱딱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늘 때 1, 2번은. 그렇죠. 이제 그런 측면들을 볼 때 뭐